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전화통화로만 얘기를 나눴던 최강영 변호사님,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강영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강영 변호사입니다. 최강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화로만 출연하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떨립니다. 오늘 구속된 성명준 씨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댓글을 보면 성명준 씨가 이게 구속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게 권리금 문제인데 권리금은 파는 사람 마음이지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이 많긴 하지만 아니라는 분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강 변호사 모시고 이 사건의 법적인 쟁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2심 판결이 예상대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좀 벗어난 건가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1심 판결 이후에 성명준 씨가 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심 재판장님께 설명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돌연 성명준 씨가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증거도 안 내면서 다투는 모양새를 보면서 저는 선고 전부터 이건 2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 기자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형적으로 나온 그냥 예상되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과 그냥 애초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상담할 때부터 이 사건은 승패가 조금 보이는 사건들이 있고요.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만약에 성명준 씨가 저한테 상담을 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한다? 네, 저는 좀 합의를 보고 양형에서 1심에 선고된 형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법률 상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흔한가요? 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안 되는데도 1심에서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대법원 규칙 중에 하나인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는데, 그 제57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구속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법원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놔서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을 예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법정에 한번 가보시면 그날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킵니다. 근데 헌법의 원칙상으로는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규칙으로 정해놓은 예규를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판사님이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성명준 씨 주머니에서 스스로 자기가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 당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자력도 있어 보이니까 성명준 씨가 돈도 많아 보이니까 합의를 해라. 그러면 충분히 항소심에서 형을 낮춰주거나 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 보시고 예외적으로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한 건데, 돌연 또 항소심에 가서는 무죄를 다투기 시작하면서 결국 또 그 무죄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1심 판결을 기각하고 바로 법정 구속을 한 거죠. 그 예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판사의 어떤 배려였다. 판사님의 배려를 억울합니다 영상으로 배신하고 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은 1심 판결의 결과가 결국 합의를 하라고 내보내줬는데, 그 합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영상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일단 뭐 영상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항소심 판사님께서도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걸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록을 딱 열어보자마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구속을 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합의를 위해서 법정 구속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기록을 검토하셨을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 나온 이제 피고인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항소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의 점이 있다. 원심에는 무죄를 다툰다. 뭐 양형부당은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예비적인 어떻게 보면 항소 이유인 거죠. 사실 오해는 뭐 1심에서 사실을 오해했다라는 주장이고 법리 오해는 형사소송법이든 뭐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법의 어떤 기본 원칙을 다르게 해석했다. 예, 라는 어떤 법리가 잘못됐다. 법리를 오해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 예, 여튼 둘 다 무죄를 다툴 때 주로 사용하는 항소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1심에서는 뭐 그래도 마지막 뭐 처음에는 무죄를 다퉜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선고 이후에는 자백을 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 항소심에 와서도 반성의 여지 없이 무죄를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피고인 성명준 씨만 항소를 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열린 거죠. 근데 형사소송법의 또 원칙 중에 하나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데 항소심에서 내가 더 처벌을 강하게 받으면 심리가 위축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판결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된 것인데 만약에 검사도 같이 항소를 했다면 올려치기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예. 원심 1심 형보다 더 센 형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이 좋았다. 네, 운이 좋은 거죠. 네. 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최강 변호사님은 네. 내가 만약에 성명준 씨를 상담했다면 합의를 권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제가 기록을 다 읽어본 게 아니어서 뭐 쉽게 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심 판결문을 보고 제가 또 항소심에서 이제 성명준 씨가 했던 소송 전략을 보고 두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기록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뭐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뭐 피해자들의 증언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사실 뒤집히기 어려운 판결문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똑같이 당연히 돈을 뭐 합의금을 뭐 몇십억씩 주지 않는 한 원래 했던 진술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 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똑같이 진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뒤집히긴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나요? 뭐 1%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리금은 받는 사람 마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권리금을 이제 주는 사람과 이제 받는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 서로 간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그 액수가 조정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 협의를 할 때 상대방을 기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전 임차인한테 1억 2천만 원을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면서까지 임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정당한 어떤 뭐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어떤 이런 뭐 원래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또는 뭐 유동인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하면서 정해지는 건 맞는데 거기서 이제 거짓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기죄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 임차인에게 750만 원의 권리금을 줬지만 나는 이 가게를 1억 3천의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뭐 1억 2천의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이라도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권리금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뭐 이 부분은 법정에서도 이야기가 났던 것 같아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이제 권리금 비용이고 영업 권리금은 그 장소에서 실제로 단골들이 있으면 영업이 잘 되잖아요. 예. 그 단골들에 대한 의미예요, 영업 권리금은. 그래서 이거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만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이죠. 근데 바닥 권리금은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장소가 예를 들면 강남 한복판에 있다. 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장소를 선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명준 씨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거는 바닥 권리금인 거죠. 그래서 뭐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 권리금도 뭐 성명준 씨가 주장한다 그래서 바닥 권리금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충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서 감정을 해서 정해지는 거지 민사소송에서. 그냥 자신이 750만 원의 전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얻어놓고 이 바닥 권리금이 내가 평가해 보니까 1억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객관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성명준 씨는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7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성명준 씨에게 지급한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그러니까 빼앗은 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요? 2억 마이너스 75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성명준 씨 변호사들이 아마 그렇게 변호인들이 그렇게 다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중고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을 제가 이제 김 기자님한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의 실제 가치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예. 제가 이거를 100만 원이라고 속이고 내가 전 중고나라에서 이거 110만 원에 산 거야. 예. 속이고 이제 이거를 김 기자님한테 110만 원에
팔려고 했어요. 네. 실제 속아가지고 샀어요. 네. 그럼 여기서 편취액은 이제 실제 휴대폰의 가치인 10만 원을 제외하고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김 기자님한테 받은 110만 원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냐인데,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한테 지급한 돈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지급받은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0... 원래라면 이제 계약 자체를 안 했겠죠. 이 10만 원짜리 휴대폰을 110만 원에 살 밥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뭐 5천만 원이다. 네. 5천만 원이라고서 팔았어요. 근데 네. 실제로는 그래도 한 3천만 원 돼요. 네. 그러면 3천만 원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로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아, 그래요? 금액이 조금 이제 유사하면 뭐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기망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 정도 이제 가치를 가진 물건. 3천만 원짜리를 사실 5천만 원에 파는 경우 많잖아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기망이라는 게 결정되는 겁니다. 최강 변호사가 보기에는 성명준 씨 변호인단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런 동종업계지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 영상을 안 보시리라고 믿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어쩔 수 없는 소송 전략이지 않았냐. 사실 의뢰인이 변호인들한테 뭐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변호사의 생각보다는 의뢰인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소송 전략이라는 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큰 틀에서의 소송 전략은 그렇죠. 유죄라는 거를 결정할 때 변호인이 뭐 제가 보기엔 이게 유죄라고 해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수임료를 준 사람이 자기는 무죄 같은데요? 이러면서 무죄 주장을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제가 이건 유죄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죄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이 주된 전략이었는데요. 근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음을,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뭐 권리금을 1억 2천 받았다고 해서 2억 원을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는 권리금을 8천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이 밝혀졌으면 무죄 가능성이 조금 있었겠죠. 근데 성명준 씨를 처음 만난 장소가 뭐 편의점이었습니다. 또는 식당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주요하지 않은 사실들인 거잖아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 뭐 4개월 전에 뭐 저희가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중요한 얘기 그 알맹이가 기억나는 거지, 외부에 있는 그 껍데기들은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성명준 씨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만났는지,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같은 변호사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걸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 피해자들의 과거 전력도 사실 이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네. 그런 것도 소송 전략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죠. 뭐 판사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진 않죠. 그게 뭐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변호인들은 뭐 그런 주장까지 끌어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아니었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장까지 나온 게 아닌가. 사실 다툴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 다투기에도 사실 재판이라는 시간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말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피해자들의 과거 전력까지 들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에는 이제 법정 구속이 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시는 대로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 뭐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죠. 네. 그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줍니다, 휴대폰으로.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도 다 뺏기는 거죠. 소지품도 다. 소지품도 다 뺏기고 가족한테만 연락할 수 있는 한 번 기회가 주어지고 바로 이제 그날 법정 구속 또는 뭐 구속된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대기하고 있겠죠. 그 대기실에 가서 같이 기다렸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인천 구치소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인천 법원하고 인천 구치소는 굉장히 가까워요. 뭐 차로 가면 3분, 4분? 뭐 제가 통영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인천 뭐 구치소도 가보고 인천 법원도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가까워서 그날 바로 이제 뭐 재판이 끝난 구속된 피고인들 또는 그날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 모아두고 이제 대기하다가 아마 바로 구치소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되는 건 그냥 구치소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날 저녁은 이제 구치소에 잔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년 3개월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이제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법정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판사님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말을 하면서 교도관이 등장해서 나가는 문을 바로 잠가버리더라고요. 그 피고인 쪽의 문을 잠그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 교도관은 이미 이 성명준 씨가 구속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 이게 어떤 법원과 어떤 교도소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구속 여부까지 이미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재판받는 피고인들의 명단은 교도관들한테도 이제 A4용지 한 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문을 딱 걸어 잠근 걸 보면 이미 이제 법정 구속 여부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법정 구속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합심을 해가지고 탈출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실제 오늘 이제 제가 법정에 간 건 아니지만 김 기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경위들이 2명 이상 대기하고 있었다. 뭐 교도관까지 하면은 3명 이상이죠.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 그런 탈출 시도나 뭐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과 합심해가지고 갑자기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성명준 씨의 그 형이 아직 아주 확정됐다라고 말하기는 확정은 안 된 거죠? 아니, 그 어려운 게 아니라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성명준 씨의 형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사실상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고 제기를 할 수 있죠, 대법원에. 최근에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님도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서 지사직을 이제 상실할 위기에 있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가 됐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2심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10년에 이제 실제 선고된 형이 10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뭐 사실 오인이라든지 양형 부당이라든지 이 2가지 이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심에서 이제 1심에서 2심에 항소를 할 때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로 내가 권리금을 1억 2천 준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1심은 사실을 오인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 이제 올라갈 때는 그런 어떤 재판부에서 사실을 오인한 것을 가지고 상고 이유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이 끝났잖아요. 안 되겠다. 나 감옥에 있는 기간을 좀 줄여봐야겠다. 빨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보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2심의 양형은 부당합니다라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됐을 때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상고를 제기할 수 없어서 뭐 오늘 당장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다음에 제가 합의를 했어요. 대법관님도 이거 좀 봐주십시오라고 상고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합의해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심 재판부 안에서 합의를 무조건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선고되기 전에 합의를 봤어야죠. 그것도 뭐 판결문 쓰기 전에 사실 합의를 봐야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는 합의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합의를 해도 형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형이 줄어들 수 없다. 네. 성명준 씨가 상고를 하면 그 파기 가능성이 있나요? 법리 오해 주장을 사실 항소심에서 뭐 법리 오해라고는 주장했지만 어떤 법리 오해 주장을 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발견하진 못했고 뭐 실제로 뭐 메모해 오신 판결문을 보더라도 어느 점이 법리 오해 주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법리 오해를 삼을 만한 것이 사실 없어요. 1, 2심 판결에. 따라서 법리 오해만 사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법리 오해만을 가지고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법리 오해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에 가더라도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없다. 예. 뭐 이렇게 대략 성명준 씨의 재판을 한번 최강 변호사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신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뭐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것도 맞지만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구독자를 좀 늘리고자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은 또 제 채널에도 올라가니까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 배그 영상만 올리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예, 좀 앞으로 영상을 올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그로 라이브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뭐 좋은 실력은 아니어가지고 올라간 영상들도 뭐 좀 잘해 보이는 것들은 다 편집된 거여가지고 라이브를 하면 뭐 그 실력이 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들통난다? 네, 실력이 들통난다. 그렇군요. 예. 또 라이브 방송 한번 하셔야죠. 예, 라이브 방송 곧 할 예정이고요. 뭐 그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준비 안 된 우리 둘의 인연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요. 그건 라이브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다 됐나?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성명준 씨 법적 쟁점 정리를 해봤고요. 성명준 씨 관련해서는 뭐 제가 따로 한 번 더 소회 같은 걸 밝힐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겁을 드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용기 있게 말씀하실 소신 발언하실 수 있죠. 한번 실제로 만나봤더니 좀 아니 장난이고
네, 좀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11개월 동안 몇 번을 이렇게 마주치고 뭐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엄청 막 미워하는 감정은 제가 아니거든요. 예.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엄청 그 사람을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만 저는 그렇죠. 얘기하고 뭐 싶습니다. 악인들이 뭐 유명세를 얻고 돈을 버는 모습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악인이 아닌 이상.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 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만나시죠. 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